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철학 그리고 인문학을 기초로 해서 미래를 연구하는 미래인문학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이종관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은 최근에 1년 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들은 얘기죠. 그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트렌드 위주가 아니라 과연 인간이 어떤 식으로 미래를 향해서 결단해야 될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이것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 4, 5년 전부터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즉 문명의 어떤 대격변, 경제 구조의 대격변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혁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인간이 아니라 여기서 보는 것 같이 AI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작년이 됐죠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을 받고 그 이전에 그래서 근대 산업사회, 현대 산업사회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그 메가시티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유목민처럼 몰려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쇼핑을 어마어마하게 즐기던 이러한 그 대도시들이, 여기가 지금 베니스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관광과 쇼핑을 즐기던 이러한 공간들이 졸지에 이 우측에서 보는 것 같이 황량한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집으로 간 듯하지만 사실은 디지털 공간으로 전부 지금 도피해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디지털 공간 또 4차 혁명으로 지금 엄청나게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됐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여러 가지 수치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공하고 단 2달 만에 어마어마한 디지털 기업들의 매출 증가, 또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내면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가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추진이 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추진과 또 디지털 전환이 인간은 과연 어떤 미래로 도달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정말 우리가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의 또 다른 버전, 즉 디지털 코로나, 저 끔찍한 재앙이 우리에게 미래로 다가올지, 아니면 코로나의 원래 뜻이죠. 인류의 미래에 왕관을 씌워줄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인류 문명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철학이죠. 철학은 문제를 갖다가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먼 미래를 구상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철학의 도움을 받아서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과연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2명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2사람은 누구냐 하면 에드먼트 후설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도르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2사람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온몸으로 겪고 철학을 단순히 논리적으로 얄팍하게 논증만 하는 학문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고뇌를 했던 또 사색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2사람이 이룬 공통의 결론은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기를 통해서 그 문명 속에 감추어진 야만이 폭로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즉 모든 문명의 위기는 사실은 그 문명에 감추어진 은폐되어 있는 야만을 폭로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2사람이 이런 결론의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과연 21세기 우리는 어떤 문명 속에 살고 있으며 그 문명은 과연 어떤 야만을 숨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통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21세기, 지금까지 살아온 20년이죠. 21세기 이후 우리가 20년을 살아왔는데
그 20년을 되돌아보면 이미 두 번의 커다란 위기를 우리가 경험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2008년 소위 말하는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세계 경제 위기였죠. 이 세계 경제 위기가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우리가 사실은 21세기에 들어서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 시장까지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융공학을 통해서, 즉 물리학을 이용한 금융공학을 통해서 시장을 합리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왔다고 하는 것이 소위 21세기 신자유주의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 몰락해버렸습니다. 즉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 경제가 몰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괴멸해버렸죠. 이걸 전문용어로 임플로지온, 내파라고 그러는데, 이 내파가 우리에게 가져줬던 충격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알고 있었던 시장이 그렇게 또 여러 가지 합리적 학문에 의해서 리스크가 관리되었던 그 시장이 매우 비합리적으로 스스로 붕괴해버렸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즉 시장이 갖고 있었던 야만성이 여지없이 여실히 폭로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년 후에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에는 쓰나미라고 하는 자연재해로부터 비롯이 됐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문명재해였죠. 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뭐냐면 현대라는 문명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런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한테 폭로해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21세기 들어서 20년을 살면서 두 번에 걸쳐서 위기를 경험했고,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21세기의 문명 속에 숨겨져 있는 야만이 뭔가를 폭로해 주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에는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나게 반성을 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경제 구조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 어마어마한 문제를 숨기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등등 초기에는 상당한 반성을 하는 듯 했지만 그러나 임기응변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위 경제 위기는 뭐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걸로 대충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요. 또 원전 상태는 처음에는 이 원전 공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성찰을 하다가 어느덧 유야무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10년을 2010년 이후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9년에 또 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대재앙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주친 이 대재앙, 즉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제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재앙을,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이 재앙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못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살펴보면 그건 조금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그 존재론적 구조는 매우 불완전합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자체 너무나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 지구를 뒤엎는 팬데믹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야말로 지극히 불완전한 바이러스를 전 세계를 공격하는 일종의 생물 폭탄으로 폭발시킨 견인차는 과연 어디 있는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었던 우리 자신, 즉 인간의 생활 양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떤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늘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은 전 세계를 유목민처럼 떠들면서 소비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위 말해서 전 세계를 떠들면서 유목민처럼 소비를 하면서 생활하는 이 생활 양식이 과연 인간 본연의 생활 양식이냐면 그렇지 않죠. 이것은 현대 문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제도와 경제 구조가 제조해낸 생활 양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생활 양식, 즉 다시 말해서 글로벌 노마딕 라이프 스타일을 제조해낸
현대 문명의 근간이 되는 이 경제 구조는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냐 하면 초이동 스마트 선형 소비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오늘날 이 경제를 기초로 해서 살면서 또 이 경제가 제조해내는 그런 문명 속에 살면서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들은 현대인으로서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 글로벌 노마딕 라이프 스타일로 교육받고 훈육되고 또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도록 사실상 강요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인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를 전 세계를 공격하는 생물폭탄으로 가공해서 결국은 기폭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그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를 공격하는 생물폭탄으로 가공한 그 근간이 되는 현대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형 소비 경제라고 했는데 그 선형 소비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고요. 또 그것이 숨기고 있는 치명적인 야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대로 통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선형 소비 경제, 리니어 이코노미라고 하죠. 리니어 이코노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자원화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자원이 될 때만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리니어 이코노미는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자원화하고 그것을 제조하고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소모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끝은 뭐냐 하면 폐기물이죠. 그래서 사실은 선형 소비 경제라는 것은 현대 경제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이고요. 이 선형 소비 경제는 사실상 폐기물 양상 경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형 소비 경제의 치명적인 야만을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직시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 이 선형 소비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소비 욕망이 맹목적으로 무한 증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비 욕망이 맹목적으로 무한 증식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 과잉 소비와 결국은 그것이 폐기물 무한 생산 체제로 작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폐기물이 무한 배출됨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세계와 생명의 환경이 뒤섞인 채 각각의 고유한 존재 방식이 파괴당하는 이런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심지어는 동물들이 어마어마한 전염병으로 살처분 되다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것이 창궐하면서 인간마저 살처분당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현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선형 소비 경제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염병의 창궐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사회 보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 존재를 위협당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경제 체제마저 위협당하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팬데믹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존재론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는 존재론적 위기 상황, 즉 온토신데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총체적인 난국, 모든 생명체의 존재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팬데믹이 아니라 이 온토신데믹을 디지털 전환의 4차 산업혁명으로 과연 극복을 할 수가 있느냐?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러죠. 과학기술은 가치에 대해서 무차별적이고 가치 판단에 대해서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은 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과학기술은 악용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치에 의해서 죽음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도 있었죠. 자, 그렇게 과학기술만으로는, 디지털 기술만으로는 온토신데믹을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오늘날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즉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하는 상황을 맞아서 인간이 도피해버린 디지털 공간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에 의해서 형성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은 모든 것을 거듭 제곱으로 증폭시키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즉 다시 말해서 21세기 문명에 숨겨져 있는 야만을 제대로 포착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치를 정립하고, 또 그래서 미래를 그 방향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은 21세기 문명에 잠복하고 있는 야만을 그야말로 디지털 증폭 기술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폭증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은 잘못하면 디지털 코로나의 역습을 받는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재앙이 오기 전에 이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사실은 재앙에 가까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의 빈부격차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가 초격차 사회라고 하는 미래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형 경제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스마트 선형 경제로 탈바꿈함으로써 소위 선형 경제가 갖고 있는 야만, 다시 말해서 폐기물 양산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극도로 빠른 속도로, 또 AI에 의해서 초유의 효율성으로, 궁극의 효율성으로 급성장, 급팽창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미 맞이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그 문명 속에 숨겨져 있는 현대의 야만은 디지털 공간에서 AI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궁극의 효율성으로 무한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초격차 사회가 어떻게 도래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기 전에 2019년에 이미 초격차 사회라는 것이 굉장한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뉴욕 타임즈가 2019년에 이미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 보도가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피부에 와닿게 이 디지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파열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아마존을 지금 이끌고 있는 제프 베조스는 하루에 5,200만 불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소위 배달을 하는 프리캐리아트라고 그러죠. 하루하루 고용 불안에 떨면서 저임을 받으면서 삶을 유지해가는 소위 프리캐리어스 프롤레타리아, 그런 사람들은 30불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 도대체 용납할 수 있는 차이인가요? 어떻게 같은 인간이, 한 사람은 거의 신과 같은 수준의 소득을 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의 미물에 가까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과연 합리적인 사회인가요? 그러면서 이 뉴욕타임스가 매우 재미있는 진단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제가 영어로 좀 읽어볼게요. Technology is enabling a great concentration of wealth to an ever smaller number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기술이 점점 더 아주 빠른 속도로 극소수의 개인과 회사에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부를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전환을, 즉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 부장성에, 일자리가 매우 불안전한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로봇이 빠른 속도로 도입됨으로써 인간이 하는 일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속적으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초격차 사회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뭐가 될 것이냐면 탈노동 초격차 사회가 될 것이고요. 이 탈노동 초격차 사회에서 사는 미래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어마어마하게 증폭되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탈노동 초격차 사회를 사는 인간들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인간이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행위는 여태까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인간은 일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기획하고 미래를 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탈노동 초격차 사회에서는 인간은 일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투기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탈노동 초격차를 사는 사회를 사는 인간들은 미래를 투기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또 그렇게 해야만 사회의 미물로 전락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초격차 사회에서는 투기 행위가 창궐할 수밖에 없고 투기 행위가 창궐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은 0.1%의 승자와 99.9%의 패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파열될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현대의 야만이 증폭되는 악순환에 들어가고 이미 금년에 이 상황이 증명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앙에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미국의 부호들은 천저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이러한 비합리성이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소위 전 세계의 상품을 단 하루 만에 손가락 하나로 쇼핑할 수 있는 마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폐기물이 배출이 되고 있고요. 또 2020년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이제 오프라인 쇼핑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온라인으로 올라갔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리니어 이코노미, 즉 선형 소비 경제를 소위 온라인으로 해서 AI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팽창시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위 오늘날의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스마트 선형 경제를 가속화시키는, 급팽창시키는 이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면은 사실은 스마트 쓰레기 대량 양산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이 보여주는 아이러니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마트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스마트 쓰레기들이 이와 같이 폭증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코로나는 백신을 통해서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 거의 명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팬데믹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사실은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통해서? 사실은 디지털 기술을 우리가 좋은 가치를 향해서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대반전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잠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디지털 기술은 모든 것을 가상화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 디지털 기술은 인간을 물질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면은 현대 경제의 치명적인 야만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 과잉 생산 소비 경제를 물질로부터 해방돼서 비물질화, 가상화 영역으로 인간의 삶을 옮겨놓음으로 해가지고 비물질적인 인간의 활동,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인간의 창조 행위, 그 다음에 감상 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을 보면 사실은 가상 공간에 더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소비 생활을 가만히 보면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실질 물질을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있는 그 문화적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미지들이죠.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우리가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소비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킬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가 아니라 사실은 감상하는 행위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비물질화의 어떤 영역으로 인간의 삶을 옮겨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어떠한 정신적 의미를 담는 콘텐츠를 크리에이션하고 창조하고 또 그것을 감상하는 그런 행위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지금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모든 인간을 크리에이터와 또 감상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그러한 조건을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콘텐츠를 창조하고 또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것은 인간이 서로 공감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디지털 공간에서 뭔가를 크리에이션하고 또 뭔가를 어프리시에이션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감의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감의 능력이 증진되면은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또 증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일 정신적으로 창조하고 또 감상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기초한 어떤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 공감 능력은 사실은 공동체 경제를 향해 가는 좋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면 물질 과잉 생산 소비 경제에서 정신적 창조와 감상 경제로 갈 수 있고 이것이 내재하고 있는 가능성은 공감과 공동체 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AI를 잘 활용하냐면 우리가 상품이 생산되는 과정, 소비, 그다음에 폐기되는 과정을 전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구글에 의해서 일일이 추적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행동을 추적함으로써 소위 타겟 마케팅이라는 걸 하죠. 소위 말해서 개개인에게 마케팅을 해서 그가 무엇을 소비할지를, 무엇을 요구할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광고를 보냄으로써 개개인을 어떠한 소비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를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서베일런스 캐피탈리즘이다. 즉 감시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시를 이제 우리가 소비자의 소비 행위를 감시하고 그를 또 다른 소비로 유혹하는 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산된 제품을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으로 추적을 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순환 체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소위 쓰레기로부터 밸류를 만드는 순환 경제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순환 경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제가 필요합니다. 즉 순환적인 수요 공급망이 필요하고요. 수요 공급을 실시간으로 조율 일치시키는 그러한 기제가 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리사이클링하고 업사이클링하는 기제가 필요하고요. 또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공유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을 소유물이 아니라 서비스를 산출하는 그러한 매체로 보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서큘러 이코노미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기술로는 불가능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는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은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우리가 스마트 선형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선형 경제는
사실상 폐기물을 어마어마한 효율성으로 또 어마어마한 속도로 또 어마어마한 양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쓰레기 공해를 결국은 미래로 갖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전망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추진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더스트리 4.0 또 그것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들을 선형 경제가 아니라 순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빨리 역적용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는 미래는 스마트 서큘러 이코노미 내지는 디지털 서큘러 이코노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갖고 올 경제적인 효과도 대단하죠. 경제 예측 기관에 따르면 2040년 후에는 디지털 순환 경제 시장이 4,500조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본이 형성되는 목적과 방식이 바뀌어야 되죠. 지금까지의 자본은 시장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즉 마켓 프로핏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만 자본이 형성되고 투자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져왔던 어마어마한 그 야만성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포착하고 파악을 했다면 자본은 시장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복리를 산출함으로써 시장 이익을 얻는 그러한 방향으로 목적과 형성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본 형성과 그 형성되는 방식의 변화는 사실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적 금융이라고 부르죠. 지금까지의 어떤 금융은 마켓 파이낸스였습니다. 시장 금융이었습니다. 즉 시장에서 투기를 통해서 뭐 투자 내지는 투기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소위 지금까지 시장 금융이었고 이런 걸 주도했던 것이 소위 투기 자본들이죠. 소위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이 마켓 파이낸스를 이끌어가는 최첨병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바뀌어야 되죠. 우리는 사회적 금융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 형성 방식, 또 자본 형성 제도, 자본 형성 기관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것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됐을 때는 매우 효율적으로 사회적 복리를 증진시키는 자본 형성과 자본 형성 기제가 마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과 사회적 금융이 잘 융합하면 가질 수 있는 미래가 바로 소셜 핀테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경제는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가 어디서 이런 인용 문구를 봤는데요. 완전히 다른 렌즈로 전체의 세계를 보는 새로운 경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해온 내용을 갖고 이 전체의 세계를 완전히 다른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경제는 이와 같은 구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즉, 정신적 창조, 감상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증진하고 또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증진시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소위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선행 경제를 스마트 순환 경제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아주 공고하게 정말 우리 내부에 키워주겠죠. 그러나 그 의지만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을 필요로 하고 그 자본은 바로 사회적 금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자본 사회적 금융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소셜 핀테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이렇게 서로를 정말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다른 렌즈로 전체의 세계를 보는 새로운 경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이런 걸 할 것이냐? AI 보고 해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로봇한테 해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뭐 요즘 유행하는 포스트 휴먼한테? 아니면 맨날 하느님한테 빌면서? 아니죠. 인간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결단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빅터 프랑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조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태어나는 국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그곳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난 이 조국이 너무 꼴보기 싫다고 해서 이민 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사회적 비리라든지 모순을 개혁하면서 나는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에이 모르겠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 살자라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은 조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조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경제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역사는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즘 진화론이 하도 유행하다 보니까 인간의 역사까지도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일단의 학문들이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화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생물학적 생존 과정입니다. 진보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보다 나은 가치를 향해서 결단하는 인간의 실존적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이러스는 진화하지만 인간은 진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망상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러한 미래를 향해서 삶을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당근마켓이라고 할 수 있죠. 당근마켓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조해낸 그러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역방향으로 적용시켜서 이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동네 공동체라는 것이 완전히 망가졌었죠. 그러나 이 당근마켓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역적용시켜서 다시 동네를 부활시키고,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다시 소생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고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면서 폐기물이 될 뻔했던 것을 다시 가치를 갖는 그러한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사물로 소생시킨 그러한 두 가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역적용시킴으로써 창조해냈었습니다. 또 희망적인 것은 이러한 그 당근마켓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 우리한테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금융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여기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지만 네덜란드의 트리오더스 뱅크 같은 곳은 여기 보이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 More Green, Less Greed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활발히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회적 금융과 핀테크를 융합시키는 새로운 소위 사회적 금융 모델이 여기 보이는 유럽의 젊은이들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도 교육의 목적과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대학이 바로 영국에 있는 노스햄튼 대학인데, 뭐 아이비리그라든지 모든 대학은 시장의 이익을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의 교육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유니버시티 노스햄튼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내는 교육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바꾸고 심지어는 캠퍼스 구조까지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현대인들은 어떤 존재냐? A man who knows the price of everything and the value of nothing. 현대인들은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어떠한 것의 가치도 모르는 인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미래 인간들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모던맨, 즉 가격만 하는 현대인으로 머물 것인지,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을 쫓아가면서 진화할 것인지, 아니면 가치를 아는,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진보적인 인간으로, 그러한 미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 즉 다시 말해서 디지털 전환을 보다 나은 가치를 향해 진보시킬 것인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결단의 소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현재는 미래를 혁신할 수 없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현재가 미래를 혁신할 수 없죠.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의 눈이 혁신될 때 혁신적인 미래는 다가온다는 말을 남기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